방송을 같이 하던 황현희 씨가 저보고 영끌계의 시조세다. 이 집을 사고 제가 3명의 여성에게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 낮은 동네일수록 상승률이 높아요. 사람들의 기대가 더 많이 쏠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재입니다. 자, 오늘은 결국 당신은 아파트를 사게 된다의 저자이시자 머니 트레이너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김경필 작가님과 함께 부동산과 재테크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저희 이제 대표님이자 작가님, 네. 전 처음 기억은 혼쭐남으로 시작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러다 지금 이제 어떻게 부동산으로 전향하신 건가요? 아니 뭐 전향을 했다기보다는 작년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올해 뭔가 부동산 특히 아파트가 굉장히 뜨거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촉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니까 좀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내 집 마련을 하자 이런 차원의 책을 하나 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작년에 기획을 한 건데 마치 뭐 이게 지금 사라는 이야기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책은 아니고요. 잘 준비를 해서 잘 사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저희 구독자분들께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그렇죠. 나눠주시는 거죠? 네네. 자,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 돈에 대한 경험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돈에 대한 철학을 갖게 되신 어떤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좀 있었나요? 우리가 사실 재테크는 3가지가 곱해져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금과 기간과 수익률 이 3가지의 함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늘 수익률에만 관심을 갖거든요. 최근에 뭐 비트코인도 작년에 이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 주식도 특히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지금도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돈 벌었다는 사람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친구가 잘 된다 그러면 뭐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제 좋아야죠. 좋아야죠. 좋아야 되는데 친구가 나보다 잘 되는 건 안 되잖아요. 그죠? 소화되고 나면 좀 기분이 좀 네, 언짢을 수 그래서 있죠. 네. 근데 사실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실제 정말 중요한 거는 원금이거든요. 저는 이제 열심히 저축을 젊었을 때부터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수익률은 신경을 안 썼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굉장히 수익률 신경 썼던 친구보다 그냥 나는 원금을 더 하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좀 바보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거에 신경 쓰는 시간 자체가 아까워서 그냥 다른 사람이 100만 원 한다 그러면 나 그냥 150 할게 내가 그냥 저축을. 이렇게 해서 이제 오다 보니까 나보다 돈을 많이 불린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수익률이라는 게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원금이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이 깨달았죠. 그래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절제와 절약과 저축이 수익률에 우선되는 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철학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워렌 버핏도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이 뭐 투자의 현인이라고 불리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적인 저축이다. 그러니까 저축을 통해서 원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아무리 수익률 투자를 잘해도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를 돈줄남이 아닌 그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마 돈에 대한 철학은 여러분들의 소득에 맞는 원금이 제대로 쌓이고 있느냐. 요게 일단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이나 이런 어떤 재테크 흐름을 너무 잘 보셔가지고 네. 주로 금융상품 위주로 투자를 하실 줄 알았는데 이 책을 보니까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옛날에 황현희 씨하고 방송을 한번 했는데 제가 2005년도에 대출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그게 강남 아파트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로는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대출을 받아서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방송을 같이 하던 황현희 씨가 저보고 영끌계의 시조세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냐면 영끌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네네네네. 그 당시에 제가 그 SC은행의 차장님이셨는데 네네네. 자기가 여태까지 20년 근무하면서 이렇게 대출을 여기저기서 땡겨갖고 집을 사겠다는 분은 처음 본다. 정말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 당시에도 약간 촉이 왔던 게 판교 분양을 앞두고 있던 시기거든요.
그 노무현 정부 때 엄청난 부동산 규제 대책이 막 쏟아져 나올 때인데 저는 이상하게 그 당시에 이렇게 규제를 쏟아내고 이렇게까지 집을 못 사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있다. 그래서 뭔가 저도 약간 미친 거죠, 사실은. 지금이랑 약간 비슷한 건가요? 지금하고는 좀 다른데 좀 달라요? 네. 그 당시에 저는 이 집을 사고 제가 3명의 여성에게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3명의 여성이라는 게 여러분도 뭐 당연히 추측하시겠지만 일단 와이프. 네. 이해를 못 하는 거. 아니 32평 아파트가 당시에 7억 정도였거든요. 20년 전에. 아니 이걸 왜 이런 가격에 사냐는 거야. 그래서 일단 미친 거 아니냐.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돈을 좀 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돈까지 빌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영혼까지 끌어모았네. 그랬는데 어머니도 돈을 주시면서 뭐 얼마를 뭐 30평 아파트를 얼마에 산다고? 그러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2번 들었는데 장모님은 제 앞에서는 당연히 얘기를 안 하셨겠지만 저희 와이프한테 김서방이 미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3명의 여성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산 거죠. 아, 그래도 하셨네요. 네, 근데 이제 그때도 뭐가 좀 이렇게 귀신에 씌었다 그럴까? 네. 그때는 지금처럼 뭔가를 분석을 하고 막 연구를 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네. 그냥 미친 거. 저도 지금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역이 강남이었으니까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시세 차익이 많이 났겠죠. 그렇지만 그 사이에 제가 겪었던 수모, 그 외벌이로서의 그 힘든 과정은 이거는 여기 책에는 못 썼는데 진짜 다시 하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게 좀 이렇게 좋은 선택만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 지금 같은 상황과 그때 상황이 똑같냐라고 하면 사실은 많이 다르긴 하죠. 근데 이번이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는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선거 기간에 세금을 압박해서 뭔가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나온 첫 번째 대책이 이제 대출 규제였는데 뭐 이 대출 규제라는 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효과적인 대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승세를 꺾고 시장을 좀 냉각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세제에 대한 부분은 후속 대책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세금으로 뭐 집값을 압박하는 일은 없겠다라고 이제 공약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과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벌면 좋다, 벌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표님은 돈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런 면에서 아파트는 어떤 자산이라고 좀 보실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과거에 서울의 수도권의 아파트가 뭐 빠른 상승세를 가져왔던 거는 다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과거의 믿음 때문에 이번에 내가 못 사면 또 나 영원히 못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확실히 과거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2005년도로 한번 돌아가 보면 2005년도는요. 국채 10년물 금리가 거의 뭐 6, 7% 이상이던 시절이에요. 10년짜리 국채 금리를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 보면 그게 우리나라 경제의 앞으로의 10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럼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 국채 금리가 7, 8% 수준이었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00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는 앞으로 연간 7, 8% 정도는 인플레이션이 생길 것 같은 경제가 2000년대 초반의 경제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산 거잖아요, 집을. 그러면은 7, 8% 기본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에 플러스 알파가 아파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알파는 뭐 경제적인 이벤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보통 1, 2% 수준. 그러니까 제가 연간 10% 상승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2%대 후반이거든요, 지금. 그럼 지금 집을 사면 3% 플러스 알파인 대략 보면 5%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연간 5%는 나쁘지 않은데 나 요즘 예금금리 2, 3%도 안 되는데 그럼 괜찮은 거 아니냐? 아니죠. 아파트는 보유세도 내야지, 취득세도 내야지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5% 오른다면 그렇게 막 실효이익이 엄청난 자산은 아닌데 근데 연끌을 해서 되겠냐고요. 요번에 이제 정부가 대책을 내면서 6억 한도라고 하는 대출 한도를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누구한테 타격을 입냐면 예를 들면 반포의 34평 아파트 40억짜리를 한 15억 대출 받아서 살라고 막 고민을 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못 사게 된 거잖아요.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84제곱미터가 45억 정도 하거든요. 지금 그 반포가. 한강 안 보이는 게 45억이에요. 보이면 이건 뭐 여러분 뭐 말할 나위도 없는, 진짜 요 몇 년 사이에 또 몇 억씩 올라갔으니까 야, 저 정도 상승률이면 20억 대출을 받아서 사도 충분히 수익률 측면에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착각인 게 46억을 그 집을 산 사람은요, 대출 없이 산 사람입니다. 대출 없이 산 사람은 46억을 투자한 게 아니고 얼마를 투자한 거죠? 그게 전세가가 얼마냐면 제가 보니까 17억이더라고요. 29억이 투자된 금액이죠. 29억 요즘 예금 넣어놔봐야 1억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그래 29억만 투자해서 사보자. 사서 내가 깔고 앉아서 살면서 거주하면서 혹시 얘가 1억 이상만 올라줘도 나는 그 29억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그게 비싼 게 아닌데, 20억을 대출받아야 사는 사람이 그 사람 수준이라고 착각을 하고 20억을 대출받아서 사면 그건 전혀 따라갈 수 없는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가 딱 정확하게 못하게 영끌 방지법으로 만든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살려준 거지, 그분. 네. 정부가. 그러니까 네. 저는 5%라고 하는 서울의 아파트의 연간 평균 상승률이라는 걸 기초로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을 준비하면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난다. 그리고 집은 옛날처럼 사서 막 엄청 올라서 집 때문에 부자가 됐어, 이런 일은 생기긴 좀 어려워요. 이제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미래에 이것 때문에 부자가 되지는 못하지만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다는 거는 어때요? 인플레이션의 공격에 방어적일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라는 거지, 아파트를 사서 뭐 어디 사면 얼마 올라서 부자 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아파트는 주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부동산 시장도 플랫폼 발전으로 정보가 비대칭성이 사라져서 그렇죠. 네, 뭐 주식처럼 효율적인 시장이 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아파트를 살 때 이런 자산 대비 대출 어느 정도까지 받는 게 조금 적정선일까요? 사실 아파트라는 자산은 그 사람이 가진 경제적인 컨디션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주식은 그렇잖아요. 주식은 어떤 사람이 사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근데 집은 달라요. 집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현금으로 사는 사람이냐, 50% 대출 받느냐, 30% 대출 받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그 집에, 사시려고 하는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가실 수 있느냐. 그러면은 나머지 갭 부분만큼 대출 받아서 사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내가 그 집 살려고 했던 그 집 전세 들어가려고 했더니 조금 돈이 모자라서 전세금 대출 조금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집을 사시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전세가율이 뭐 50에서 55% 수준이고, 강남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전세가율에 숨어 있는 비밀이 뭐냐면, 전세가율이 낮은 동네일수록 상승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전세가율이 낮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의 기대가 더 많이 쏠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가 5억이다. 그러면 전세가율이 50%죠. 근데 강남에 가면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지도 않지만 10억짜리 아파트가 만약에 있다면 전세가가 3억 5천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기 기대가 쏠려 있다. 그러면 강남이 가장 기대값이 높은데 그러면 앞으로 강남이 상승률이 높나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그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는 안 나죠. 제가 아까 5%라고 했으니까 강남이 뭐 예를 들면 5% 오르면 강남 아닌 지역은 뭐 한 4.5% 오르고 뭐 요 정도의 차이지, 그게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신다면 고민의 지점을 딱 이렇게 결정을 하셔라. 내가 사고자 하는 집에 대출 없이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느냐. 매우 간단하죠? 그러면 내가 사고자 하는 아파트에 대출 없이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날 사면 되는 거예요. 대출 받아서. 그죠?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전까지는 뭐, 열심히 돈을 저축하고 투자하고 해서 불려야 되는 거고, 아니고 내가 들어가고 싶은 아파트에 내가 아직 전세로 들어갈 정도의 돈이 안 되는데 빨리 집을 사고 싶다. 그러면 그거보다 하위 입지에 또 조금 더 싼 아파트를 사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우리 뭐 다 내 집 마련을 하시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항상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어떤 걸림돌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을 해야 될지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될지 뭐 이런 갈림길에 서 계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께 좀 해주시고 싶은 어떤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방해물, 장애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진짜 장애물인지 핑계인지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집을 갖고 싶다, 뭐 내 아파트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강하면 돕는 손길이 생겨요. 집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어야지 사람이 찾아보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뭐 이런 책도 보고 막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되냐. 그렇게 되면은 방법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 돈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남친 돈을 같이, 미래 배우자. 그렇게 되면은 훨씬 수월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미래 배우자하고 나의 돈만 합쳐도 사실 쉽지가 않잖아. 그러면 이제 엄마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우리 엄마 돈만 들어오면 좀 억울하잖아. 시엄마 돈도 좀 들어오고. 그러면은 내 돈, 남친 돈, 엄마 돈, 시엄마 돈. 야, 그럼 이 정도면 뮤추얼 펀드예요. 거기다가 은행이 조금 도와줘. 이런 식으로 가서 어떻게 해서 가고 이렇게 가는 것. 뭔가 뭐 부모님의 등골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그 열정을 좀 가지고 있으면은 좀 방법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촉이 왔던 이유는 이게 어떻게 집을 막 이런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보였던 거지. 야, 이렇게 집값이 비싼데 이거 어떻게 집을 사냐 이러면은 뭐 그냥 방법은 안 나오는 거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방해물은 여러분의 마음가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장애물이라고 하면은 육아휴직 기간을 최소화해야 돼요. 정말요? 육아휴직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왜냐면 육아휴직 기간이 길어지면은 아무래도 소득이 좀 떨어지고 저축 속도가 늦어지는데, 그 이제 육아 기간에 또 받은 스트레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당장의 먼 미래의 집보다는 당장 나를 좀 만족시킬 수 있는 보상의 돈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비싼 차를 산다든지, 그냥 뭐 우리가 무슨 집이야 이러면서 그냥 벤츠를 뽑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그다음에 뭐 해외여행을 가자 뭐 이렇게 너무 그런 쪽으로 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육아휴직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잘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중요하고, 그게 잘 안 될 때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애물은 너무 과도한 투자. 그러니까 돈을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빨리 불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너무 위험 자산으로 많이 편입을 하면은 이거가 이제 결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되고 내 자산이 좀 변동성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집이라는 거는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어느 정도의 자금 계획을 끌고 가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로드맵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내 자산이 출렁출렁거리면은 내 집 마련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6대 4나 7대 3, 내가 한 달에 저축하는 금액의 60, 70%는 그냥 안전하게 저축을 하고 30, 40% 이내에서 뭐 최근에 좋았던 미국 주식이나 국내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제일 좋은데, 이게 막 거꾸로 돼가지고 막 7, 80%가 막 미국 주식이고 이러면 육아를 하지도 않는데 자꾸 새벽 3시에 일어나고 시간과 에너지 뺏기는 거에 비해서 내 집 마련을 멀어질 수 있다. 이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제 마음가짐,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큰 방해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15년 안에 아이가 본격적으로 돈을 많이 가져가기 전에 끝내자. 제일 중요한 건 주의해야 될 건 금리라기보다는 금액이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 잘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세요.